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100세 시대의 자산 관리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금융자산,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을 본다면 저축의 시대에서 이제 자산 형성, 투자를 해서 자산을 좀 이뤄가는 그런 시대가 이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가 붐입니다. 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붐, 특히 동학 개미 투자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하는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같이 금리가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에는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투자에 눈을 뜨고 투자 상품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자산을 모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한 거는 참 좋은 일이다. 눈을 뜨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 단기 시황 전망에 쫓겨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집값이 오르고 주식값이 오르니까 이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위 20% 계층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구당 순자산, 그리고 상위 20%에 속해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구당 순자산의 평균이 하위 20%의 상위 20%가 2017년에는 100배였는데 이게 3년 후인 2020년에는 167배가 됐다는 겁니다. 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같은 월급쟁이 사이에서도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2년 후, 3년 후에 이렇게 자산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벼락 거지가 됐다, 또 벼락 부자가 됐다.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조급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20, 30대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에 많이 끼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가 작년 1년 동안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그 회전율이 6,800%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6,800%를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1년에 사고 팔고를 68회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고 팔았다는 뜻이죠. 저는 그러면요, 우선은 저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도 단기 시황 전망은 불가능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팔았다는 것은 단기 시황 전망에 따라서 사고 팔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선 성공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매일 그걸 팔아보고 있으면은 이 일은 언제 하겠습니까? 직장인으로서. 잘못하면 자기 본업에서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자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요,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퇴직인데요, 퇴직금을 2억 원 받거든요.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튀겨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잘 해보지도 않은 분이 이 노후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하겠다, 이거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도 한번 앞으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측을 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을 하는 건 좋은데,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는데, 그걸 왜 강조를 하냐면요, 제가 지난 48년 동안 이 업계에 종사를 하면서 그 자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한 건 뭐냐면, 1975년부터 78년까지 3년 반 동안에 건설주 붐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1973년도에 오일 쇼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외환 보유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명목거리라 하면 온 거리 불을 닦고 암흑색이었어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찬스가 될 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중동 지역에 모인 5.1달러가 이 건설 투자로 자금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중동에 나가서 특히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막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3년만 동안에요. 건설 업종 평균 상승률이 53배 올랐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건설업을 하지 않는 어느 회사가요,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건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시키면요, 상종 가르칩니다. 건설사 사장이 중동 출장 가려고 김포공항에 나갔는데 어느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 만났다는 기사를 보고 상종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건설주 투자 붐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휴지 쪽이 됐거든요. 10분지로 떨어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요. 어느 증권사의 동경 지점장을 하다가 본사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가지수가 1000을 돌파했습니다. 업계가 난리였습니다. 주가지수 1000시대가 왔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주가지수 1000시대 투자 전략. 그래가지고 저보고요, 해외에서 왔으니까 해외 투자가가 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분홍빛 전망을 얘기했죠. 지금 잘못한 겁니다. 그 후에 그 주가가요, 지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또 IMF 때도 그랬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이 폭락을 한 뒤에 꼭 상승이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투자 붐이 오면은 다시 그때 또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저는요,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지 않고는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미국의 유명한 휘데일리티라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펀드로 마젤란 펀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입니다. 그 펀드를 13년 동안 운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린치라고 하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3년 동안의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700%. 연평균 29%를 13년 동안 오른 거예요. 그러면요, 그동안에 마젤란 펀드 투자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어야 되죠? 근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도 마젤란 펀드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은 손실을 입은 겁니다. 왜 그러냐? 오르기는 13년 동안에 2700% 올랐지만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데, 올랐을 때 와 몰렸다가 떨어지면 열받아서 그냥 팔았다가 그 일을 반복하니까 우리 식으로 뭐 뒷담 맞힌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손해를 본 거예요. 오르는 국면에서도.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업을 가진 아마추어 투자가들이 노후 대비 성공 투자를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지난 시간에 금융자산을 늘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금융자산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그럼 어떤 금융자산을 늘려가야 된단 말이냐? 금리가 10% 넘고 그럴 때는요, 예금만 해도 끝나요. 지나고서 보니까 은행이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줄 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냐?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우선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저축의 뜻이 뭐냐?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해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라도 외워주세요. 그럼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한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건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그런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뭐 남말할 거 없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니까. 작년에요, 뭔 보험 들었다고 자랑하길래 제가 잘 들어보니까 변액보험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맞아요. 근데 자기가 변액보험 들은 걸 몰라요. 이 변액보험이나 변액연금은 이름은 연금보험인데 변액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으면 들어가 보면 자기가 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요. 그 사실을 제 아내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가입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것만 알라고 그러고. 그러면요,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할 돈은 따로 말해야 돼요. 그 돈 없는 분은 투자가 아니라 빨리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아니 동학개미, 빗줄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 골치 한 봉을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요 10% 넘어가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려면은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는 리스크, 원금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요즘 존봉준, 존리라는 분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분은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주가 어떻게 될 거냐,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아니 그 도사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려면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이번에요 5주에 걸쳐서 5회에 걸쳐서 제가 지금 고함을 질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다 뭐냐면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 지금요 무슨 예측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또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칙을 알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해주는지를 알 수 있겠죠.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전문가이냐 이제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투자에는 저는 위험이 따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따른다고 합니다. 위험과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가? 지금 많은 분들이 리스크를요 위험이라고 번역하고 신문에서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오해를 불러옵니다. 지난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로 무모했어요. 근데 지난 10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잘 보세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사모님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요.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이거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대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 놈 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리스크라고 합니다. 왜? 위험의 정확한 용어. 위에 보세요. 데인저. 중학교 때 배웠죠? 홍수 나서 죽을려. 폭탄 터져 죽을려. 이게 위험 리스크예요. 맞아. 데인저예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줬죠. 높게. 그 다음에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됐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지 않고는 테이킹하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다들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들어가는 비용이 500대 기업 인건비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지금요 공무원들을 막 뽑아 제끼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보면 국민들이 화가 납니다. 독이 오르면요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을 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기획위원장을 시켜요. 그런 사람이 칼 휘둘러서 죽여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안전하다고요? 학생이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이제 안전한 직업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놀란 게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애들을 바보 병신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리스크를 안지 않고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망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요? 그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는요. 두 가지 리스크가 따릅니다. 첫째가 뭐냐?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량 주식을 갖고 있어도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도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가 나서 폭락하니까 박살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9.11 테러 보셨죠? 그런 일이 언제 생길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마켓 리스크는 갑자기 생겼다가 그게 또 언제 끝날지도 몰라. 갑자기 생기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우량 주식만 갖고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다려야 되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 짜증들 내십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종목만 얘기하고 오를지 떨어질지만 얘기하세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비투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개별 종목 리스크는 좋은 종목, 우량 종목을 골라야 돼요. 그러려면 발품을 팔아야 돼요. 분석을 잘해야 돼요. 기업 분석도 하고 산업 분석도 하고 기업 방문도 하고 사상 평판도 들어보고. 근데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만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는 방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살 때도 석유 주식과 항공 주식을 삽니다. 석유값이 오르면 비행기 주식, 항공주는 떨어지죠. 근데 석유주는 오릅니다. 보완이 되는 거예요. 또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공격적인 상품과 채권형 펀드 CMA 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을 내 나이에 맞게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비율을 70%, 그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 나이 많으면 공격적인 비율을 한 20%, 그런 식으로 분산하는 거예요. 또 요번 달에도 10만 원 투자, 다음 달에도 10만 원 투자, 적립비 투자라고. 적립 투자로 시간 분산 투자. 이렇게 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또 하나 뭐냐면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용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세 개의 주머니를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제 사부가 옛날에 제가 자산운용사 사장을 할 때 저희 회사 고문 중에 미국의 유명한 그 금융회사 CEO를 했던 사람이 저희 회사 고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투자에 왕창 실패를 해가지고 집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의 그 원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계몽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뭐냐면 5천만 원, 1억 금융자산이 있다. 그럼 우선은요, 통장을 3개로 만들어요. 주머니를. 첫째가 뭐냐면 생계용 주머니. 6개월 이내에 쓸 돈. 애들 학자금 줄 돈. 원금 깨지면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생계용 주머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느냐? 원금을 깨먹지 않는, 그리고 하시라도 넣었다 꺼냈다 할 수 있는 이 예금 또는 CMA, MMF, 이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생계용 주머니라고도 하고 저축상품에 넣는다고 해서 저축주머니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주머니예요. 그 다음에 자산형성 주머니 제일 오른쪽에, 이거는 10년, 20년 장기로 내 노후를 위해서 모아가는 자금이에요. 이거는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에 운용을 해야 되는데 원칙을 지켜가면서 장기 운용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퇴직연금입니다. 직장인들은 다 퇴직연금 가입했거든요. 미국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중에서도 가입자, 근로자가 책임지는 DC형 연금이 대부분이에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들어가요. 그런 거 없는 회사는 들어가지 않아요. 복지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운용을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운용을 잘해서 나중에 퇴직연금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그 돈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펀드 투자에 관한, 주식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가지고 또 남은 다른 자산도 운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자기가 지금 직장에 자기 퇴직연금 그 근로자 책임형 DC형 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방치해놓고 돈 빌려서 주식사 사탁 팔았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자기 퇴직연금부터 해요. 이 자산형성 주머니부터 잘해요. 이게 또 필수 주머니예요. 노후가 행복해야 돼요.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형성 주머니는 필수 주머니예요. 그리고 투자 상품으로 주식이나 펀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트레이딩 주머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예요. 사람에 따라. 그 트레이딩이 뜻이 뭐냐? 단기로 샀다 팔았다 오른다 그러면 탁 사고 떨어지면 빨리 팔고. 근데 문제는 트레이딩이 나쁜 게 아니고 확률이 딱 50%. 오르지 않으면 떨어지니까. 이거는 확률이 50%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의 20% 안에서요. 10% 안에서. 아무리 많아도 20% 이내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주머니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도 스릴을 느끼는 재미가 있잖아요. 한번 대박도 터뜨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하세요. 하되 100% 확률이 50%밖에 안 되니까 자기 금융자산의 20% 확률에 살아요. 저는 트레이딩 주머니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거에 빠질 시간이 있으면 다른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는 고수업을 좋아하거든요. 또 제가 공처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간의 돈을 주어가지고 이 범위를 넘지만 말고 마음대로 해라. 그런 사람 하면 돼요.
그리고 우연히 단기 전망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폼나겠습니다. 근데 박살나버렸다. 그러면 에이, 오락해서가 됐지 뭐. 그래서 오락하는 기분으로 하라고 해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요, 젊은 직장인들은 트레이딩 주머니를 거의 안 해요. 누가 하냐? 퇴직한 분들이 심심하니까 한 10% 돈을 띄워가지고 어디서 정보 들어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 벌면은 폼나겠습니다. 깨지면은 에이, 오락살이가 됐지 뭐. 인생의 금이 가지 않을 범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생계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누가 돈 벌었다고 그러면 사가지고 트레이딩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깨먹으면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손해봤네. 그러면 다시 예금 주머니에 갖다 집어넣어. 생계형 주머니 집어넣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의 투자자들은요, 생계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산 형성 주머니를 꼭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나는 목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지? 그러면 목돈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돈 마련을 어떻게 하냐면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의 이 마력, 매직 파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어떤 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을 적립으로 그러니까 120개월을 투자를 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원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이분이 투자를 시작할 때는 10,00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졌냐?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미치겠죠. 그러다가 7년째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5,000원으로 끝났어요. 10년 후에. 그러면요, 10년 후에 떨어지거나 말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만 원씩 투자를 계속했기 때문에 원본은 1,2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가의 움직임은 이 그래프대로. 그러면 10년 후에 평가액이 얼마였겠습니까? 원본을 찾은 일도 한 번도 없죠. 회복한 일도. 그러니까 뭐 1,200만 원이 한 600만 원씩 됐을까? 이 생각이 쉬운데 아닙니다. 밑에 보세요. 1,390만 원. 시작할 때의 주가에 한 번 원본을 회복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1,390만 원. 왜 그러겠습니까? 2,000원, 3,000원 올 때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10년 투자를 하는데 적립식으로 10,000원에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에 2,000원이 됐습니다. 다시 또 5년 후,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10년 후에는 다시 펀드 가격이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평가액이, 이건 시간 없는 생각. 평가액이 얼마가 됐겠습니까? 10,000원에 시작해서 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0,000원으로 되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10년이 흘렀어요. 10만 원씩 계속 넣었어요. 평가액이요, 2,410만 원. 2배 더 됐어요. 시작할 때 가격에 넘은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왜냐? 2,000원, 3,000원 할 때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적립투자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한 2년 후쯤 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열받아서 그때 다 수도파버려요.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고약한 건 언제부터 고약하냐? 시작하자마자 올라가지고 피크에서 떨어져서 다시 끝날 때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는 손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 기간으로 적립투자를 해서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10년, 20년 퇴직연금 같은 거를 이런 걸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시피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 더 많이 하고, 보너스 하면 좀 더 많이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자를 10년, 20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요, 목돈이 그래서 5,000만 원이 됐습니다. 또는 1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100%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주가 폭락하고 그냥 뭐냐,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도중에 목돈이 한 5,000만 원쯤 됐다. 그러면
목돈이 늘어났으니까 분산을 시켜요. 어떻게 분산을 시키냐? 그걸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해요. 포트폴리오의 뜻이 뭐냐면요. 서류 끼우는 홀더, 금융상품을 넣는 바구니, 보유 금융자산 일람표. 예를 들어서 자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아들, 딸. 이게 자녀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해요. 그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짭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짜야 돼요. 형편이 뭔데요? 첫째가 나이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분이 100% 주식 왕창 갖고 있으면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20대 투자자는 100% 주식 갖고 있어도 다시 회복할 기간이 기니까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나이, 재산 상태, 부자는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는 분은 오히려 예금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예금하고요. 돈 없는 분은 이파사파노 그냥 갖다 걸어버리잖아요. 공격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상황. 내년에 시갈 딸이 있는 분은 그만큼은 1년짜리 단기 상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투자 성향. 약간만 떨어져도 심장마비로 걸릴 사람은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이만큼 떨어져도 겁이 안 나는 사람은 공격적으로 좀 해도 됩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 그 자금이 노후 자금이냐, 자녀학 자금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개량화합니까? 그래서요, 이 제대로 된 금융기관에 가면은 설문지를 줘요. 대답을 하면 이런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점수가 나와요. 아, 손님은 점수가 몇 점이니까 이렇게 짜십시오. 그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런 거 다 복잡하고 귀찮다.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면 됩니다. 나이도 뭐 35세, 36세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30대, 40대, 50대. 내가 예를 들어서 40대다. 그러면 100에서 40을 빼면 40이 남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100에서 40을 빼면 60이 남습니다. 그러면 60%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데 넣어도 된다. 그리고 40%는 예금, CMA, 채권형 같은 안정적인 데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분이 1억의 노후자금이 있었습니다.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네, 나이를 기준으로 100에서 50 빼면 50 남으니까 주식형 펀드의 50% 공격적인데,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 CMA 합쳐서 50% 이렇게 비율을 짰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량 상품을 사서 넣습니다. 투자를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 어려운 전문용어로 생각할 필요 없이 기간도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요, 1억을 목돈이 생겨서 주식형 펀드의 50%, 채권형 펀드 40%, CMA 예금의 10%를 투자를 해놓고 6개월 동안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6개월 후에 가서 그 거래는 금융회사에 가가지고 그 사이에 내가 사둔 펀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50%였던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65%로 늘어났습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채권형이나 CMA 예금 같은 경우는 오르더라도 조금 오르고 떨어져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오른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해봤더니 가정입니다. 65대 28대 7로 바뀌었다. 여기서 재조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65%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팝니다. 다시 50으로 주식형 펀드를 돌려놓습니다. 원위치. 그걸 어디로 옮기냐? 채권형 펀드 CMA로 옮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주식 채권형 펀드 비율 40%, 예금 CMA 비율 10%로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런데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 투자 자금은 늘어났습니다. 1억이 예를 들어 1억 2천쯤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누는 비율은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65%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왜 팔았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팔어? 나이가 50인 나한테 적당한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비율은 50%이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는 비율로 바꿔놓기 위해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팔고 나서 계속 주가 오르더라도 원망하면 안 돼요. 나한테 맞춘 거니까. 그게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40대 10으로 돌려왔습니다. 또 6개월을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가 가서 또 봤더니 이번에는 40%로 줄어버렸어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권형이나 CMA가 비중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늘어난 걸 팔아서 다시 40% 이거를 50% 원위치로 돌려줬습니다. 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것 같아서? 아닙니다. 나이가 50인 나에게는 주식형의 비중이 40%라는 것은 너무나 보수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비율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주식형을 10% 늘려가지고 50%로 해놓고 나중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원망하면 안 돼요. 나한테 맞춘 거니까. 이런 식으로 6개월마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형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왜 바뀌냐? 나이를 먹습니다. 퇴직을 합니다. 그럼 형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배분 비율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대였습니다. 주식형 50, 채권형 40, CMA 10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환갑이 넘었습니다. 또 퇴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고 60이 됐고 또 환갑도 지났고 그런데 나한테 주식형 비중이 50%는 너무나 공격적이야. 나한테 맞는 비율로 돌려놓기 위해서 40%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채권형 CMA는 50, 10% 늘립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재조정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재조정을 해나가다가 이제 자기 형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바뀌는 거는 나이를 먹습니다. 회사 퇴직을 하게 됩니다. 또는 뭐 이사를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럴 때는 배분 비율을 정책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50대, 40대 10을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원칙으로 해서 늘리고 줄이고 했는데 50대 있던 사람이 60 환갑이 나이가 됐습니다. 회사도 퇴직했습니다. 그러면 나이도 60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도 퇴직했고 월급도 이제 없고 그러면 배분 비율 자체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100에서 60대 했으니까 60을 빼면 40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60대에 투자가니까 주식형의 비중을 40%로 줄입니다. 정책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형은 그만큼 또 늘려야 되죠. 보수적인 비율. 그 대신 채권형은 5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예금 CMA는 10% 그냥. 이제부터는 40대, 50대 10이 기준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 비율을 중심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늘어난 건 줄이고 줄어든 건 늘리고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재배분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퇴직 예정자 자산 강의를 하는데 그 퇴직 예정자분이 강의 끝난 후에 오셔가지고 저 요번에 퇴직금을 2억 원을 받는데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노후 자금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보지도 않은 분이 그런 공격적인 상품을 노후 자금에 넣었다가 그 자금을 날려버리면 그 노후가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요, 현역 시절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이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장기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라고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이 기간 동안에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 된다. 이게 1단계 전략입니다. 2단계는요. 퇴직하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퇴직하면 월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요. 그동안에 모아둔 퇴직금을 포함해서 모아둔 노후자금에서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꺼내 쓰고 어느 정도로 운용을 해야 되는가? 세계적인 평균은 모아둔 노후자금의 연 4% 정도 꺼내 쓰고 그걸 12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꺼내 쓰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금은 연 3% 정도로 운용하는 게 세계적인 평균입니다. 그렇게 평균이 된 이유가 있어요.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걸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정도 사가지고 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개별적으로 직접 꼭 하고 싶으면 전체 갖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의 비중이 20%는 넘어가지 않을 정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 덜 꺼내서 가지고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덜 꺼내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금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럼 그 생활비에서 그만큼은 덜 꺼내서 되죠. 또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그래서 현역시대에 쓰던 매월 자금보다 5천만 원 줄였다. 죄송합니다. 50만 원 줄였다. 100만 원 줄였다. 그만큼 덜 꺼내 쓰겠죠. 그러니까 생활비를 줄여서. 세 번째는 뭔가 좀 허드렛 일 해서라도 5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을 벌어? 그만큼은 덜 꺼내 쓰죠. 근로소득.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금, 생활비 줄이는 노력,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덜 꺼내 써야 돼요.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80쯤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제는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 사람에 따라서 뭐 85세까지 그 2단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80세부터 3단계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하여튼 80 전후입니다. 3단계가 되면요, CMA나 MMF나 예금같이 원금 깨먹지 않은데 넣어놓고 아껴서 쓰면서 꺼내서. 그리고 목표는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수명보다 내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다.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지만은 좀 더 책을 사셔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원칙은 이런 거 다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인생 단계별 자산관리 전략의 현역 시절은 자산을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또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때는 현역 시절이기 때문에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일에서 성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은 월급, 보너스, 퇴직금 등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이 재테크에 몰두해가지고 일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퇴직하고 나서부터 70대 후반, 80 되기 전까지가 대부분 기간입니다. 이때는 인출해 쓰면서 운영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평균은 얼마냐? 매년 모아둔 노후자금의 4% 정도 인출해 쓰면서 남은 자금을 수익률 3% 정도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남겨놓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많이 줄인다든지 연금을 받는다든지 재취업을 해가지고 근로소득 뭘 받는다. 그런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덜 꺼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자산운용에서 졸업해가지고 인출에 쓰기만 하는 단계. 대개 80대 이후다. 대부분의 노후자금을 예금이나 CMA 등에 넣어놓고 생활비를 전략해 쓰면서 꺼내 쓰는 단계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후자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합니다.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렇더라도 내가 매달 무슨 돈이 생겼으면 뭐 노후자금 노후자금 마련을 해서 금융상품을 사야 되는데 그때 상품을 어떻게 고릅니까? 그래서 금융상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사려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은행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된다. 왜냐면요, 요즘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이 가공된 상품, 그걸 구조화된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품이 많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물어보고. 제가 얼마 전에요,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80 가까운 대학 나온 인테리 노인분이 계신데요.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 난 상품이라는데 괜찮은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위험체로 고수익. 그거 불가능하고요. 그거 사기입니다. 멀쩡히 대학 나온 노인분이 사기에 넘어가라고 그러니까요. 1980년대 초에요. 유명한 일수 개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부으면요 1억 원을 받는 개예요. 하루에 10,000원씩 1년 365일 부으면 얼마 붙는 거죠? 365만 원. 그거 붙고 1억 원을 받아요.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당무계.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제 아는 분 두 분이 황당무계에 넘어가가지고 요동 날렸어요. 금융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퇴직자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와가.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책임져주니까. 근데 주식이나 펀드처럼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투자상품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이런 거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가서 사는 데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00몇씩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이 운용사 중에서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보험인가, 변액연금인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 걸 안 오면서 그냥 올라요, 떨어져요.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영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그 중요합니다.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요즘요,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ELS라는 거를 은행 증권사가 많이 팔고 있는데 좋은 상품이에요. 단지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요, 3년 이내에 주가지수가 이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35% 떨어지면 원금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그래서 안심주의 거라고 팔거나. 근데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단서죠.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다 팔았다, 주식 사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봅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끊어내면 있어요. 왜 껐을까요?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은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지금요, 이 일에서 월급 받은 그 월급 그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재테크가 붐인데요. 그거는 월급 받은 거에서 그걸 일시키는 거는 전체로 보면 일할밖에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월급이 나옵니다. 보너스가 나옵니다. 퇴직금이 나옵니다. 일도 그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훨씬 더 중요한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일에서 성공하지 않고 재테크 그냥 매달렸던 사람 중에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 받은 월급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합성. 그래서 보통 사람은요, 우량 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그 절세 상품 중에 예를 들어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ISA 이런 것부터 잘 먼저 하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IRP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하세요. 그럼 세제 또 받으니까. 그 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이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수수료입니다. 그만큼 남녀일만 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그래서 5주간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산관리를 잘 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마시기를 빌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